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주유소, 오늘도 도하나를 대신해서 마감 부장으로 돌아온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함께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길고 지루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3% 가까이 하락했고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경의 부장님들께서 오늘은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게 더욱더 열심히 회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전략들 챙겨 가보셔야겠죠. 테마 부장님, 또 산업 부장님, 상한가의 부장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노란톡 샵 0082번으로 부장들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함께하고 싶으신 저희 부장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먼저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 인사를 드려봤는데 오늘 시장 점검보다는 이슈에 먼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오늘 시장에 주목을 하셨는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경철 부장님, 오늘 시장의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좀 보셨나요? 일단 뭐 지금 전쟁 리스크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한테 포부를 밝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무조건 패배한다라는 좀 포부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길거리 지나가는 성인 남성분들 아무나 붙잡고 우리 총을 쏠 수 있냐? 뭐 우리 군인일 때 뭐 했냐 물어보면은 네. 누구는 탱크를 끌었다 그러고 누구는 박격포를 쐈다 그러고 누구는 우리 특수부대 암살을 했다 그러고 굉장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친구가 기무사 뭔가 이럴 정도로 이제 정말 이제 다양한 보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기무사 방금 이야기를 나눠줬던 우리 제작진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기무사 출신인데 이제 전쟁 나면은 기무 자루를 가지고 제주도로 도망을 가는 게 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뭐 이거는 조금 잘못됐지만 국가 기밀을 얘기하셔도 기밀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 좀 자세하게 바로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을 건들지 마라 이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뭐 우리 산업부장님, 테마부장님께서는 뭐 어떤 거 잘 쏘시나요? 총 잘 쏘시나요? 갑자기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글쎄요, 뭐 특전사들은 사격 훈련을 좀 많이 하겠지만 일반 병들 중에는 아마 제가 가장 실탄을 많이 쏴본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총 쏘셨나 봅니다. 네. K1을 이제 연발로 엿가락이 휘어질 때까지 이제 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재밌던 추억이었죠. 네, 그러면 우리 산업부장님은 그 동계 혹한기와 하계 유격을 두 번 꽉 채우고 전역을 한 그렇죠.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 부장님 오늘 코로나19 관련돼서 주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왜 자꾸 군대 이야기로 자꾸 넘어가는 걸까요?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월급 좀 오라. 그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가 회담했는데 종결되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 서한으로 나토의 동진을 막든가 아니면은 무기를 배치하지 말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러시아에게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합의를 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독일과 영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회담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가 좀 의도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뭐 배치들 전략들을 취하면서 같이 병행한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지까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암호화폐 금지하겠다면서 과거에 8천만 원까지 폭등했었던 비트코인이 거의 뭐 3,400, 4천만 원 밑으로 빠지는 주요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무너지는 큰 이유가 러시아 전쟁 리스크에 금리 인상에 더해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중단하겠다, 사용 금지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마진콜 이슈, 반대 매매 이슈가 터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이 마진콜을 메꿔야 되는,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예수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전쟁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면 식량,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폭등할 거다 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였거든요. 자, 그러면 러시아만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만에 정말 대규모로 그런 군사 훈련을 하면서 군사적인 리스크를 막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북한도 ICBM 미사일 발사 재개하겠다, 핵실험 재개하겠다 하면서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네. 이쪽이 전부 다 뭔가 이제 뿔이 나 있어요. 뭔가 이제 계속 군사적인 리스크를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자, 중국이 대만 주변에다가 이제 군사적인 행동들을 취하니까 이제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함께 항공모함과 이제 상륙함을 이제 태평양 이제 서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잘못하다가 북한이 ICBM 미사일 잘못 쏘면은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네.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오늘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꾸 이렇게 군사적인 얘기가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왜 자꾸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는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고요. 대한민국 네. 건들지 마라. 우리 예비군 튼실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어찌됐건 이제 군사적인 네. 리스크. 알겠습니다. 전쟁이 난다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는다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주식을 투자하든 전쟁이 나면 리셋입니다. 그냥 빵원으로 회귀를 해요. 근데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들을 홀딩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전쟁이 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0.01%의 확률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대한민국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 부장님 이슈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이외에 지금 군사적인 긴장감,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덧붙여서 오늘 이슈 브리핑을 더 해주실 건가요? 이슈 브리핑은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인데 네. 종목 이야기를 네. 후반부에 해버리면 네. 채널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또 순서를 맞춰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 부장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주연 부장님은 오늘 어떤 이슈들을 준비를 해주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마 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 적응 잘 안 되시죠? 갑자기 혼란스러워요. 네. 네, 저도 일단 전쟁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했었는데 네. 아니, 너무 이 밀리터리 채널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국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네. 뭐 물론 그 얘기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그럼요, 수는 그럼요. 없겠죠. 근데 이제 민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쟁 리스크가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독재자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죠? 맞네요. 자, 뭐 어찌됐든 독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지금 이런 긴장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지금 시장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7,000명대, 제가 10,000명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라가 아니라 근거를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점도표로 만들어 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어떻게 오미크론이 피해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추세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이제 자꾸 생겨나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설 명절 끝나고 나면 한 10,000명대 이상 그리고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50,000명 이상도 일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거고요. 금리 인상 이야기는 제가 주유소에서 뭐 저희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 이게 이제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가 끝나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결국은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재앙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뭐 지금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금융 위기를 겪었던 이후에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 시장은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고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2018년까지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였지만 어찌됐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실적 장세에 도래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경기 회복 확실해졌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물류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 리스크부터 해서 뭐 정말 가지가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들,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좋은데 정말 최악의 마지막 한 수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뭐 드렸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의 오너인 뭐 워터브리지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딜라에이오라는 그런 거장이 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결국은 전쟁이 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경제 전쟁이라고 네. 우리는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디까지나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낮은 거. 그런 블랙스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확정적인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6월에 한다라고 했다가 5월에 한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3월에 한다라고 바뀌었는데 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4회 한다라는 게 6회에서 7회. 그러니까 금리를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해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일정이 기존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갔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 정도까지는 무너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분명히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식량난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에 이제 우리 날씨를 생각해 보면 네. 뭐 갑자기 사막에 눈이 내리고 낮에는 추웠는데 겨울이 되고 네.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홍수가 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식량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올해도 기후 변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 국제 식량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유엔 산하 기구 중에 국제 뭐 식량 관련된 FAO라고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그대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식량 가격이 10년 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전쟁의 리스크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한몫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곡물 가격 역시 하나의 선물 시장에서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런 곡물 가격들 상승이 이상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작황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형주들 중에서는 일단 오늘 상한가 장막판에 들어갔던 미래생명 네. 자원이 있고 팜스토리 뭐 2등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사조동아원, 농심, 한일사료 뭐 이렇게 우성 다 움직였는데 롯데칠성이라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대형주들 네. 내서 보면 롯데칠성 그다음에 뭐 CJ ENM 뭐 이런 종목들도 시세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왔다.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변곡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량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네. 지금 그 유통 관련해서 병목 현상이 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소매점들 그러니까 슈퍼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식량이 굉장히 모자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돼지 같은 이제 이런 도축 부분들 작년에 비해서 한 9% 정도 줄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5에서 한 10% 정도 지금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올 여름, 올 가을 뭐 작황이 정말 예상대로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식량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사료주라든지 비료주라든지 이런 거 가격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제 작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좋아졌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한마디로 이렇게 좀 싸지게 다시 원위치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스프레드 마진 커지면서 식품 관련주들은 뭐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식료품 관련주들 뭐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아마 강했던 업종이 정말 이런 식료품 관련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요, 병목 현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런 좀 식량난에 대한 위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허반석 부장님은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허반석 부장님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식음료 관련된 섹터를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허반석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식음료 관련된 섹터를 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는 지난 금요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다가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덜 팔거나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위 매수 종목들을 좀 매수 섹터를 스크린 캡처를 해서 좀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보험 업종이 순매수로 좀 떴습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화학, 철강, 금속이라고 하면 경기 민감 섹터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통신, 금융, 유통, 음식료, 전기, 가스 이쪽으로 본다면 경기 방어주 섹터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찍혀 있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 왼종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매수가 조금 짚히고 있는 부분들이 음식료 섹터로 좀 동일하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52주 신고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어디인가? 성장주들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나스닥도 14,000선을 내어주면서 이제 13,300선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 가는 기업들은 어디인가라고 보면 뭐 코카콜라, 펩시코, 그리고 허쉬초콜릿, 몬델리즈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스켓 종류 중에 오레오라는 이야기들 상상해 보시면 그거 만드는 제조사죠. 그리고 제너럴 밀즈, 플라워스 푸드 등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 중에 다수가 음식료 기업들로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경기 방어 섹터에서 음식료, 외국인들이 왜 바스켓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장에서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료, 식음료 섹터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는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롯데 칠성, CJ 제일제당, CJ 프레시웨이, 하이트진로, 농심, 오리온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그 종목들의 면면들을 보면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풀무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리온도 상승을 했다고 윗꼬리를 길게 좀 달아줬고요.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라면 덕분에 농심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좀 나왔고요. 하이트진로도 시장 대비 1%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2.8%대 상승을 보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꽉 채운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게 시장이 문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업황, 섹터, 산업들을 좀 보시면서 미리미리 조금 선점을 해 놓는다면 롯데칠성은 주류 중에서도 가정용 채널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나왔고 식음료 섹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앞서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매 단가를 올려야 합니다라는 근거로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두부, 콩, 여러 가지 간장, 고추장 할 것 없이 이제는 커피까지도 커피 믹스도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야기 뉴스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와중에 업체들은 우리도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지난해 3분기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4분기에 실행을 하고 이제 그러한 가격 상승의 효과를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4분기 실적이 오픈이 된다면 가격 상승을 얼마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매 가격에 얼마만큼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면면들이 구분이 될 때가 이제는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판매 가격에 잘 전가시킨 기업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주안점을 놓고서 기업들을 본다면 롯데칠성이나 CJ 제일제당이나 CJ 프레시웨이나 그 이후에도 본다면 농심, 오리온, 하이트진로 하나하나 다들 매력적인 기업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턱대 놓고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이 반발을 살 수 있겠죠. 우유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또는 무턱대고 오히려 시장과 조금 소통이 되지 않는 시장이 납득되지 않는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시장에 저항이 발생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아주 좋은 이슈가 있고 그러면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한 번 오른 초코파이 가격이 다시 내려올까? 한 번 오른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다시 내려올 것인가? 한 번 오른 밀가루의 가격이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웬만해서는 내려온 뉴스들이나 내려온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판매 가격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들이 이미 피크를 찍고 또는 상승 둔화의 모습을 보여지고 오히려 피크 아웃, 원자재 곡물 가격들이 하나하나 다시 하락 곡선을 가격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 오른 판매 가격은 오르지 않고 우리가 수급을 받고 있는 원자재 곡물 가격들은 이미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진율이 기업에 있어서는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도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22년도에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왜 팔지 않고 사고 있을까? 이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음식료 섹터들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음식료 섹터가 우리나라가 좀 보면 항상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직접 파는 그런 상품들을 생산하는 식음료 관련 주들 같은 경우 멀티플 좀
괜찮게 주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지금 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경기 네. 방어주라는 부분들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경기 방어주들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네. 조금 이렇게 다르게 평가가 돼가지고 식음료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들답게 정말 시장에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샵 008 2번으로 부장들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 부장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옆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으니까 휴대폰 갖다 대시기만 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이렇게 짚어보니까요.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또 유심히 보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민경철 부장님은 또 군사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어떤 종목 보면 좀 좋을까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그냥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 이야기 때문에 빠졌다가 취지였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는 코로나 관련주였거든요. 네. 자, 컴퓨터 화면 잠깐만 띄워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7,500명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동시간 대비 지금 어제 기준으로 지금 1,800명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시, 11시, 12시 신규 확진자가 반영이 되면은 내일도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서 9,000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앞서 우리 부장님들께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 초과 돌파하면서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지수 빠지면서 다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보면서 다뤄가지고 뭐 GH 신소재, 자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뤄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16%까지 시세를 누려봤는데 GH 신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오늘 신규 확진자 10,000명 돌파하는 이슈, 20,000명 초과 달성하는 이슈, 신규 확진자 오미크론 이제 지금 감염자가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그래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변이함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 확진자 급격하게 좀 늘어나게 되는 이슈들. 그리고 우리 뭐 대국민의 명절, 우리 구정연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 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사람의 좀 마지노선이 과거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0명 돌파할 때 큰일 났다. 네, 1,000명 돌파할 때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는 10,000명을 돌파하는 이슈가 좀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을 하나 이제 찍어야겠죠. 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제 종목을 우리 뭐 GH 신소재 수익 내드렸고 MVH 뭐 수익 내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다 이제 뭐 많이들 뭐 우려먹고 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야근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오늘 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엑세스바이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가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 1,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6,000%라는 막대한 상승을 기록한 과거력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자 엑세스바이오가 막대한 실적 증가를 토대로 뭐 실적이 폭발했으나 6만 원에서 12,000원까지 다시 주가가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가까이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받은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종식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 다시 회귀할 것이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가 진화하고 델타로 진화하고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진화하면서 잡힐 생각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하나씩 둘씩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판매 허가를 따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 작년에도
63,000원까지 폭발했었던 엑세스바이오 이제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급락하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 끝났나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 12,000원, 13,000원에서 43,000원까지 갑자기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시세 분출하고 슈팅 자리 만들자 4만 원까지 주가가 3배. 진짜 한 달 만에 폭발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자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 구간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4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 6중 바닥, 7중 바닥과 이 박스권 상단 자 우리가 2만 원 영역대 자 이 박스권 등락을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거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15,000원, 2만 원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확진자 10,000명 돌파한다, 2만 명 돌파한다. 코로나 우리 델타 바이러스, 델타, 오미크론, 델타 크론 그 이후에 뭐 오메가까지 마지막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까지 또 진화가 되게 되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 번 더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2020년도 기준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중으로도 매출이 지금 2,700억 가까이 잡힌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 결산 기준 실적이 배 이상 좋아지고 4분기 실적도 반영되면은 3배 이상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엑세스바이오 3분기 정정하겠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고 결산 기준 실적이 3월달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달 실적 폭발에 기반해서 2만 원 구간까지는 1차 우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2만 원을 뚫어냈을 때 그 대시세 초입은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노랑톡에서 전망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경철 부장님은요, 코로나19 관련 탑픽으로 엑세스바이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또 민경철 위원님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옆에 QR코드도 찍고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요, 이주연 부장님의 탑픽 종목을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식량난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탑픽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시장이 일단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품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 흐름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괜찮다 싶은 종목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CJ 제일제당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백설표 설탕 하면 뭐 모두가 다 아는 네, 그렇죠. 상표겠죠. 네. 거기에다 이제 비비고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바로 다가가는 그런 상품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이 그동안 이제 식품 관련주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던 기업이었는데 요 종목의 흐름, 그러니까 상승 흐름, 지금 시장보다 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지수는 이미 11월 30일 날 급락 나오면서 2,900포인트를 이탈하고 2,82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점 구간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전저점 이탈하고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일단 뭐 CJ 제일제당의 주가 위치를 갖다 우리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여전히 CJ 제일제당이 시장보다는 뭐 강한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이중바닥 형성하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히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또 놓고 본다라고 하면 CJ 제일제당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3분기까지 뭐 1조 3천억 좀 안 되게 실적이 나와 있고 뭐 1조 6천억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2년이죠. 1조 6천억 정도. 뭐 작년보다는 실적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낮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설탕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난 부분들, 실질적으로 아직 상품 가격들 상승을 전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조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 지금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설탕 뭐 안 먹겠습니까, 그죠? 먹어야죠. 아무리 그쵸, 좋아도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수밖에 없죠. 없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많이 빠지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 뭐 경기적인 방어 효과도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CJ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신사업으로 바이오 기업을 네덜란드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바타비아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유전자 치료제 뭐 위탁 생산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신사업 쪽으로도 뭐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한마디로 기대감이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월봉의 흐름이라든지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하락했다가 상승했던 요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에서의 되돌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거래량 나오고 상방으로 방향을 조금 돌렸다라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뭐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뭐 지지라인 이탈한다 하면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 내 계좌에 손실 많이 나는 거 보기 싫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일단 손절가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요 손절가 하나만 딱 잡고 그냥 길게 좀 보시고 가신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뭐 34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손절가 잡고 뭐 여기서부터 손절가 이탈 안 나오는 선에서의 조정은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 간다라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상승 흐름 나와서 수익을 두 자릿수 이상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략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연 부장님은 이렇게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CJ제일제당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톡 안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주연 부장님 말씀까지 들어봤고 다음에는 허반석 부장님의 탑픽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아까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끝 꼬리를 동일하게 좀 그려놨는데요. 바닥 전저점 구간과 이중 바닥이 좀 나오죠. 그럼 앞서서 테마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CJ제일제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중 바닥을 이제 형성을 할까 하는 구간에 있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반등을 오늘 좀 시도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4분기부터 좀 좋아질 겁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도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가 힘을 못 쓴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리온이 국내에도 네 곳 이상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도 중국과 유럽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2 공장까지도 러시아에 이제 완공이 된 상태고 러시아에 먼저 있었던 공장은 가동률이 120%를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 하면 초코파이, 그렇죠. 오리온 이야기들을 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민경철 부장님께서 전쟁 나면 또 챙겨가야 되는 게 또 초코파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초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우스갯소리로 좀 드렸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을 직접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해외에서 원자재 조달, 원료 공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루블화 또는 위안화 이런 쪽으로의 결제가 직접 일어나기 때문에 환 헤지나 환 스프레드에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피크를 찍고 곡물 가격이 둔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해외 공장에서 즉각적인 부분들로 더 빠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미 해외에서는 다 상승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참 착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것들을 아직 진행을 안 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리온도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음식료,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요, 롯데칠성도 그렇고요, 오리온도 그렇고요, 뭐 풀무원도 그렇고요.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고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들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200일선을 기준으로 굵은 검정색으로 위아래 밴드가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200일선을 찍었을 때 또는 이탈했을 때 그 구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를 살펴보신다면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매력적으로 보실만 하다라는 말씀, 다만 좀 길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 정하면 떠오르는 그 종목입니다.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함께 계속 종목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탑픽주들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부장님들의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슈와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정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 부장님부터 앞서서 시장 점검을 좀 해주셨다고 했는데 내일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증시 올랐거든요. 중국 증시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태평양 서쪽으로 오니까 전쟁 리스크가 또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네. 증시만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사실 일본도 바로 옆이고 중국도 바로 옆인데 양쪽에 있는 국가들의 증시는 오늘 다 올랐고 우리 증시만 정말 심각하게 좀 무너진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전쟁 리스크가 한반도에 지금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우리 트럼프 정부 때도 그냥 항공모함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던 과거력이 있어서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이슈고 전쟁이 난다라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전쟁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더라도 저랑 우리 부장님과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예비군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위기는 넘어갈 것이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주연 부장님은 또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헛기침이 나오시죠? 시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목이 탁 막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시장 관련해서는 미국 뎁실링 관련 이야기 드리고 뭐 델타 변이 나왔을 때부터 델타 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작년에 뭐 한 3월부터 한 6월까지 계속 상승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다가 주유소에서 딱 델타 변이가 이제 터지고 나서부터 이 불확실성이 하나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3,200이 깨지면 시장이 추세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지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단 한 차례도 상승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일단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우리 보시면 시장이 한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한 8월, 9월, 10월 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던 그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요 저점 구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최고점 3,316포인트까지 갔던 그 구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점 구간이 거의 이제 중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했던 파동의 한 중심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추가적인 뭐 조정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480선도 일단 하단 자리에 지지를 해주는 위치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추세대를 그어본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나온다라면 아마 저점 구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2,700포인트 부근 뭐 거기서 반등 한 번 정도는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한 2,900포인트 지지하다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를 저항으로 생각하고요. 보유하셨던 종목들 중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정말 긴 전략으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요번에 반등 시장 나왔을 때 종목들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라면 일단은 현금 확보하시고 후퇴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한 종목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매수가 왔는데 이제 정리해서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생존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지금 뭐 50bp를 올릴지 이번 달에 올릴지 다음 달에 올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전쟁이 일어날지도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전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이 산재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 7월 달부터 사실 현금 확보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네.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만약에 뭐 내 종목 팔리고 올라갔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주유소에서 이런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또 매수하시면 또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손절로 털리고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나요? 아니 뭐 손절이 됐던 아니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던 그래도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네. 그 기회를 또 새로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저는 좀 과감한 선택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해 두시고요. 제가 이거는 하나만 더 보태드리면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주유소에서 2,400 간다고 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막 물이 새 들어오고 있는데 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물이 새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갑판으로 가서 구명조끼 들고 준비하세요 했더니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만 먹었지만 요번에 시장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시장 2,400까지도 진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현금 확보 꼭 하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허반석 부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시간 관계상 굵직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선 늘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상 흐름입니다. 이 추세를 일시 이탈했습니다. 이게 일시 이탈이 될지 아니면 아예 추세를 깨고 넘어갈지는 중대한 결정을 이제는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결정은 언제 해야 되느냐?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되는 27일 날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미리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시나리오에서 내가 포트를 다 비우고 나서 다시 산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다시 살 것 같아.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남겨놓으셔야 하고 결국 어디서 주의를 하고 어디서 용기를 내어야 하는가. 그 구간에 대한 구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주유소 방송에서 여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핵심들만 꼭꼭 짚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이렇게 전략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주유소 1부 마칠 시간인데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